LG 이노텍은 지금 강력한 매수 기회죠. 그쵸. 네.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 받은 이유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중국의 수요 둔화,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생산 차질. 맞아요. 그것도 이제 중국 때문인데, 그거는 일시적인 노이즈라고 보시면 되고, 어차피 고정적인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이연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짠! 오랜만에 또 MBN골드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매니저죠. 누가 뭐라 해도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있느냐. 영민한 투자의 네. 김영민 매니저를 찾아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뭐 매일같이 사실 회사에서 마주하면서 네. 왜 그 종목 안 가르쳐줘 있냐고 막 맨날 제가 몇 달 그렇죠. 잡고 이야기하잖아요. 맞습니다. 최근에 우리 또 정현 씨가 어디서 이제 네. 또 주워온 종목이 대박이 나가지고. 맞아요. 제가 무슨 종목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주 좋았어요. 근데 사실 제가 한 10개 던지거든요.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맞아요. 그걸 제가 잘 찍어주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죠? 그래서 네. 제가 항상 어서 뭐 좋다라는 종목은 다 갖고 와서 이제 영민 매니저님한테 말을 하는데, 과연 오늘은 어떤 소스를 물어다 주실 것인지, 네. 일단 1편에서는 시장에 대한 소스를 들어볼게요. 지금 뭐 파월도 바뀌었다, 중국도 바뀌었다,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는 하는데, 네. 또 좋아질라 치면 경기 침체 이야기 누가 또 물고 나와요. 이 12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 이제 뭐 시장 얘기를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. 팩트에 네, 뭐 다 아시다시피 초긍정주의자잖아요. 12월도 저는 뭐 당연히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긴 한데,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는 분명히 좀 달라지거든요. 근데 이제 12월 달은 분명히 좀 분위기 반전의 이제 모멘텀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틀 전에 연설에서 이게 뭐 저는 립 서비스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다분히 좀 의도가 깔려 있는 발언이라고는 보는데 두 가지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였거든요. 네.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잭슨홀 미팅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잖아요. 특히나 뭐 수요 파괴, 그리고 이제 뭐 가계와 기업의 고통, 뭐 이런 이제 잔인한 얘기들까지 이제 꺼내가면서 물가를 잡는데 이제 올인을 했었다면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연설을 한 내용은 사실상 비교적 좀 덜 매파적, 이걸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하기는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좀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거든요. 네. 가장 결정적으로 일단 본인의 입으로 12월 달에 속도 조절하겠다. 시기와 기준금리 인상의 폭까지 이제 언급을 했어요. 맞아요. 12월 달에 0.5%포인트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발언을 했고,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과잉 긴축을 하지 않겠다. 과잉 긴축을 안 하겠다는 거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거 이제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 바꾼 게 거의 한 두세 차례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저는 이 말 바꾸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연준의 이제 정책을 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왔고, 원달러 환율 움직이는 거나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3.5까지 떨어졌잖아요. 그런 이제 거시경제 지표들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대목이고,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죠. 오, 맞아요. 중국이 이제 열린다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죠. 근데 이게 저는 뭐 당장 현실화될 거라고 보진 않는데, 점진적으로 어쨌든 중국의 지금 백지 시위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잖아요. 물론 아주 강경하게 지금 뭐 시위를 또 억제하기 위해서 막 장갑차가 막 길에 지나다니고 이런 보도들도 보셨을 텐데, 어쨌든 시위와는 상관없이 지금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지금 3년째잖아요. 네. 지금 중국만 혼자 자꾸 방역하고 있고 사람들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이제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정책이다라는 비판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주요 도시에서 방역 정책을 이제 조금 완화하는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뭐 앞으로 내년까지 조금 지속될 수 있는 방향성이고,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중국 경제가 지금 성장률 되게 안 좋아요. 네. 시진핑 주석이 이제 사면임이 확정이 좀 됐고, 어찌 보면 앞으로 뭐 5년을 더 할지 10년을 더 할지 20년을 더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. 종심 집권이 이제 됐는데 경제가 지금 파탄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3%대라는 거는 사실 이제 믿기지 않는 수치거든요. 옛날에 뭐 7%, 8% 그랬잖아요. 7%, 8% 그랬었고, 잘 될 때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할 때는 1년에 30%씩 성장하고 그랬어요. 근데 이제 그게 3%대 이제 지금 저성장 국면으로 이제 빠져든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국발 모멘텀의 진짜는 리오프닝보다는 중국의 경제 정책의 변화, 소위 말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공공일자리에 대한 투자,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늘리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면
자연스럽게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회복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네. 내년도에 경기 하방 압력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중국 쪽에서 이런 성장 정책들을 좀 강력하게 좀 펼칠 경우에 세계 경기 둔화 압력을 이제 중국 쪽에서 조금 커버해 줄 수 있다. 저는 오히려 그게 12월 시장에는 좀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작년에 12월은 딱 대장이 눈에 띄었어요. 네. 메타버스, 게임. 맞습니다. 그랬죠. 성장주들이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최근에도 시장이 조금만 살아나칠라 치면은 성장주들, 과대낙폭주들이 좀 움직이거든요. 네. 그 중에 제약바이오 껴도 됩니까? 어때요? 제약바이오 제가 좀 좋아하잖아요. 네. 껴도 된다라고는 보는데 아직까지 업종에 대한 센티멘트는 좀 안 좋아요. 왜냐하면 이게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사실은 3년 동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연구개발도 많이 좀 늦어졌고 실제로 연구개발 비용도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. 실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가치 평가를 하려고 하면 R&D 비용을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 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자본 조달하기도 힘들고 거기에다가 연구개발 실적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좋진 않아요. 다만 미국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. 미국은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올랐어요. 맞아요. 미국은 제약바이오 다 신고가예요. 대표적으로 머크가 사상 최고가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고 네.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암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거의 신고가 영역이 지금 있거든요. 근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하고는 좀 다르죠. 다국적 제약 기업들은 백신도 많이 팔고 또 신약 개발하는데도 훨씬 더 좀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결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분명히 좀 가능성이 있다.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이제 베타가 너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분명히 좀 따라간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HLB 같은 종목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주목을 하는 게 내년 1월 달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잖아요.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사실 3년 동안에는 별로 주목을 좀 못 받았어요. 또 온라인으로 했잖아요. 맞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고 빅딜이 별로 없었거든요. 근데 그게 3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. 2020년, 21년, 22년 3년 동안에 빅딜이 없었기 때문에 2023년에는 빅딜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면역항암제 개발하는 기업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. 네. 그 두 가지 섹터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주목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기업이 있어요?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면역 치료제 관련된 기업은 ST큐브. ST큐브. 네, ST큐브는 면역 감문 억제제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거든요. ST큐브는 차트도 보시면은 뭐 눌림목 지금 조정을 좀 잘 받았기 때문에 단기 공략도 가능하고 뭐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NK맥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. 이 기업은 SNK라고 이제 슈퍼 내추럴 킬러 이 후보 물질 가지고 역시나 이제 세포 치료제, 면역 항암제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. SNK라는 후보 물질 자체가 알츠하이머 뇌신경성 이제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입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NK맥스 그리고 ABL 바이오 이중항체 신약 개발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그랩바디 B라고 하는 이 BBB 뇌혈관 장벽을 뚫는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뇌혈관 질환과 관련해서는 가장 좀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병 요런 데 이제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. 근데 미국에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이 1개월 전 정도쯤인가요? 임상 3상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.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내년 상반기 안에 시판 허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. 왜냐하면 치매 치료제라는 것 자체가 개발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고 지금 어찌 보면 이 치매 치료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안전성만 어느 정도 좀 담보가 좀 된다면 약간의 이제 치료 효과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FDA에서도 뭐 긴급 사용 승인 내지는 시판 허가를 충분히 좀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치매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아주 좀 강하게 모멘텀을 좀 받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타겟으로 지금부터 조금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준비를 좀 해놓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만약에 오늘 마침 제가 방송을 했는데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이 화장품주들도 과대낙폭주잖아요. 그렇죠. 실적도 안 좋았고 네. 코로나 때 뭐 밖에 안 나간다 뭐다 해가지고 화장품주 많이 떨어졌는데 네. 이들의 매력과 제약바이오의 매력을 비교해 보자면
사실 이제 저는 화장품 업종은 별로 썩 선호하진 않아요. 아니 저도 안 선호했는데 너무 강하던데 이번 주. 그쵸. 사실 이번 주에 이 중국 이슈가 워낙 좀 강했었기 때문에 네. 사실 이제 너무 이게 직관적인 투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시장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테마가 딱 부각이 되면 재료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시세가 결정되는 거고 화장품 업종은 진짜 좀 많이 빠졌잖아요.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중소형주들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재료가 부각되면 바닥에서 막 진짜 상한가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추세가 이제 좋았던 종목들 중에서는 신고가 만드는 종목들도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. 청담 글로벌 같은 막 이런 종목들이 막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.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저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재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약발을 좀 받은 거라고 보는 거고 시세의 연속성은 좀 장담하기 힘들다. 항상 화장품 종목들은 한 일주일, 2주일 정도 반짝하다 그냥 다 주저앉는 그런 패턴들이 오랫동안 반복돼 왔고 아마도 실적 개선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. 진짜 좀 폭발적인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려면 말 그대로 진짜 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이런 것들까지 뭐 다 없어진다거나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얼마나 또 중국 시장이나 이런 데서 또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. 그것도 저는 약간 좀 의문부호가 남거든요.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모멘텀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다면 화장품 종목들이 괜찮지만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약간 이제 추세적인 공략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훨씬 더 좀 좋은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NK맥스가 좀 괜찮아 보이고 네. 제가 요즘 종목을 선별하는 눈이 좀 있거든요. 그래요? 어디서 좀 배우셨나 보네요. 네. 사실 차트를 좀 봐야 아는데 네. 뭐 ABL 바이오도 좋아 보이네요. 네, 맞아요. 이 제가 지금 선정해온 요런 종목들 차트를 열어보시면 막 주저앉아 있는 종목 아니에요. 어느 정도 추세를 좀 만들어가지고 단기적인 이제 재료나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됐을 경우에는 강하게 좀 뽑아 올릴 수 있는 종목들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기 때문에 요 네 종목은 좀 잘 관심 종목에 이제 좀 넣어놓고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괜찮겠다. 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LG 이노텍이에요. 네. 왜냐면은 아이폰 때문에 기대 엄청 했다가 생각보다 중국에서 자꾸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맞습니다. 네. 애플 관련주들이 훅 빠졌거든요. 네. 근데 애플카 이야기 나오지, 뭐 XR 기기 이야기 나오지, 다시 한번 좀 붐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. LG 이노텍은 지금 강력한 매수 기회죠. 그쵸? 네.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이폰이 전 세계 스마트폰, 특히 이제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에 이제 생태계를 구축을 해놓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VR 기기, AR 기기 나오면 무조건 아이폰하고 연동이 돼요. 그리고 나중에 애플카까지 이제 가면은 그냥 아이폰을 그 자동차에 그냥 자동차 키처럼 어딘가에 딱 놔놓으면 시동이 딱 걸리고 모든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아이폰을 중심으로 될 거기 때문에 네. 사실 저는 이제 아이폰의 어떤 뭐 패러다임은 계속 갈 거라고 봐요. 근데 갤럭시 쓰잖아요. 갤럭시 쓰죠. 아이폰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. 네. 저는 이제 그런 얼리 어답터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폰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럼에도. 분석을 좀 하자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가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LG 이노텍이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 받은 이유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중국의 수요 둔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생산 차질. 맞아요. 그것도 이제 중국 때문인데 폭스콘 이제 중국 공장에서 아이폰 14 프로 모델을 주로 생산하는데 그게 다 지금 한 달째 공장 문 닫고 있고 최근에는 노동자들 다 이탈해가지고 다 이탈해가지고 거의 한 600만 대, 많게는 거의 800만 대까지도 지금 생산량 차질을 빚는다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노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수요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고정적인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이연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단기 악재 때문에 이제 조정받은 자리는 오히려 LG 에너텍 입장에서는 뭐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은 LG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게 그냥 아이폰만 볼 수도 있고 XR 기기도 있고 애플카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이번 주도 애플카 관련주 또 한 번 움직였거든요. 맞습니다. 요거는 진짜 캐캐묵은 이슈긴 한데 그만큼 놓을 수 없는 이슈인가 봐요. 애플카 이슈가 이제 2년 전에 부각이 좀 됐었죠. 진짜 언제 쪽이에요? 2년 전에 부각됐던 재료인데 계속 지금 뭐 누가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애플카가 아마 이제 내년 상반기 즈음 해서 적어도 이제 컨셉카 정도는 공개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디자인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2025년경에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애플카의 생산을 과연 누가 담당할 것이냐.
계속 2년 동안 오르내리고 있는 가장 좀 유력한 후보가 바로 LG그룹이죠. 맞아요. LG마그나, LG전자, LG이노텍, LG디스플레이 다 되잖아요. 껍데기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LG가 협력사로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에 LG전자가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좀 좋았고 맞아요.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현우산업, 현우산업, 그다음에 뭐 덕우전자. 덕우전자 이런 종목들은 먼저 좀 움직였고 그 외에 원래 애플카 수혜주였던 종목은 인포뱅크 거의 못 움직였거든요. 현우산업이나 덕우전자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리가 이제 조금 높아요. 테마를 먼저 받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좀 무겁지만 LG전자도 괜찮아 보이고요. 만약에 애플카만 놓고 본다면 LG전자 괜찮고 대형주가 좀 싫으신 분들은 인포뱅크나 모트렉스. 그리고 모트렉스는 이게 또 최근에 이제 쌍용차 쪽에 맞아요. 배터리 팩 납품한다는 수주 공시가 있었거든요. 전기차하고도 분명히 관계가 있고 모트렉스는 또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기업이에요. 차량용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컨텐츠 볼 수 있는 그 디스플레이 일체형 그런 것들을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. 현대 로템에도 납품하고 우리 고속버스 같은 거 타면은 TV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그거 다 모트렉스가 만들거든요. 그게 자동차에도 똑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트렉스도 직접적인 이제 관련이 있죠. 물론 애플에 납품하지는 않았어요. 근데 꼭 애플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야 애플 수혜주는 아니거든요.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받는 거기 때문에 모트렉스는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렇게까지 다 말했는데 왜 메타버스 테마 이야기 안 하냐, 로봇 테마 이야기 안 하냐 하실 분들 있어요. 네. 저희가 그거는 따로 12월 기대주, 2023년 기대 유망주 이야기를 하면서 네.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. 2부로 또 찾아올게요. 뿅!